경제에서 우리나라는 뭐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고요. 세계 경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 시야를 세계로 확 넓혀드려야 하겠죠. 오늘은 월드 이코노미 시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IS의 경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단이 있네요. 두 분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십니까? 가난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되겠죠. 교수님은? 70 되기 전에 저는 그만두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은? 요새 네. 저희 인구연구원이 생겼는데 네. 인구연구원에서 한양대? 한양대 뭐 그 분석하는 과제 중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노령 근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노령 근로가 되면 될수록 수요들을 조사해 보니까 근로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되게 유연하게 하고 이게 이런 걸로 하면은 네. 오래 일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몇 살까지 일하고 적합한 싶으시냐고요? 일이 주어지면은 오래 일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게 그러니까 다 노령자분은 다 일하고 싶은데 그렇죠. 일이 너무 네. 경직적이라 못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오래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 현역을 꿈꾸고 있는데 최근에 설문조사가 하나 있어서 이 내용이 들어온 것 같아요. 퇴직 연령을 올리는 것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한다고 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오늘 다룰 주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인도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근로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보름이 좀 넘었다. 라는 소식이 있는데 파업이 왜 했다는 겁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 이달 들어서 파업이 좀 시작이 됐고요. 현재 지금 25일 기준으로 보면 17일째 파업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의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지금 현재 그 파업을 하고 있는 게 타밀나두주의 첸나이 공장이라는 겁니다. 전체 다 한 건 아니고요. 예. 이 지역을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인도는 상당히 조금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만 인도는 남쪽이 소득 수준이 좋거든요. 근데 그 타밀나두주가 어떻게 되냐면 인도가 이렇게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네네네. 있잖아요. 거기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곳이네요. 잘 사는 네. 곳이고 이 첸나이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기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항구로서 무역 항구로서 여기 이제 현대차도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대항해 시대 이런 게임 하다 보면은 그게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예. 딱 그런 곳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싱가포르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곳인데 여기가 이제 현재 지금 냉장고와 세탁기를 하고 있고요. 인도 매출 중에서 대략 한 20% 정도 나오는 곳입니다. 예. 직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한 1,000여 명이 현재 지금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돈 문제겠죠? 무슨 문제입니까? 그래서 임금을 한 2배 정도 올려달라는 게 2배요? 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임금이 뭐 월평균 40만 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이제 2배, 그러니까 2만 5천 루피를 인데 3년간 3만 6천 루피를 더 이 2배 이상이죠 사실은. 그 정도 올려달라는 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사측에서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저 보면은 월 평균 임금이 뭐 3만 5천 루피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거를 더 올리는 게 타당하느냐. 요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 제가 알기로는 흔히 말해서 이제 밑에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용을 시켜달라라는 그런 흔히 말하는 자녀 세대 고용에 대한 요청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동차 노조 같네요. 종신 고용 승계라고 말씀드리시겠는데 자녀 세대 고용을 요청하는 등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결국은 임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려달라. 그다음에 자녀 고용 승계 같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일반적 사측 입장에서 좀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인가요? 임금 수준이 낮다라기보다는 뭐 그 주요 논리는 이쪽에 얘기는 뭐 임금이 생활비 상승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뭐 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뭐 당연히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그 인도 국내 기업보다는 당연히 많이 그렇겠죠. 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뭐 임금이 물가 상승이 못 따라가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수준에서 많이 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약간은 그게 인도도 이제 산업 간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인도의 사실 실질 임금 상승률은 꽤 높습니다. 한 7, 8%대를 실질 임금이란 결국 물가를 감안하고 할 텐데 그 7, 8%대를 찍고 있어가지고 작지 않은 수치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제조 그냥 흔히 말해서 노동집약적 제조 같은 분야는 임금이 좀 덜 오르고 인도는 IT가 강하다 보니까 이게 편차가 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 임금 같은 게 안 오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근로 조건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나오나 봐요. 뭐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들을 보게 된다라면 근로 조건이 이제 파업 근로자들 얘기가 이제 BBC에 보도된 걸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같은 경우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이게 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이거를 뭐 10초마다 이거를 내가 조립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단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4-5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한나절을 거의 쉬지 않고 일한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인된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팩트가 엇갈리네요. 예. 나름대로 그 이쪽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요 다음 조건으로 나온 것이 이제 신생 노조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삼성 인도 노동복지 노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달라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보도된 대다수 언론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게 과연 순수하게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파업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인도라는 특성을 보면 인도도 이제 상급 노조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CIVU라는 그 상급 노동 단체에서 CIVU. 이런 쪽에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뒤쪽에서 배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급 노조 간의 싸움이 있다 보니까 상급 노조 입장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 노조가 자기네한테 들어오면 굉장히 땡큐죠.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런 시각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자기네들이 삼성전자가 이익을 많이 내고 외국인이 그 기업이니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협상이라는 걸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세게 부르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의 타협인데 과연 임금 이슈를 또 세게 부르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서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한 7% 정도니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근로조건 개선과 노조 인정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진행이 되는 데 있어서 삼성에서는 과연 그 노조를 받아들이겠느냐. 노조를 못 받아들이면 다른 걸 또 내줘야 되기 때문에 셈법이 단순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게 기업 논리에서 더 나아가서 큰 그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그렇다면은 인도가 지금 제조업의 어떤 대안 같은 걸로 각광을 받는 게 어떤 좋은 인력들이 있고 그 인력들의 임금이 싸다라는 측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업들 그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르게 된다면은 이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인도에도 그렇고 어떻게 뭐 안 좋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 이제 인도에 관한 투자 가이드 보고서라는 뭐 LG 연구소에 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우려점으로 지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부정부패도 있고 정부가 느리다 이런 것도 있는데 강성 노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강성 노조 이야기가 예전부터 나오고 있었고 아까 이제 복수 노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소장님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인정받기 쉬운 구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우리나라보다는 뭐 15% 동의가 있으면 복수 노조로 가가지고 뭐 노조 같은 게 인정받기 쉬운 구조라서 강성 노조가 활동하기 좋은 이제 구성이 되었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에 제약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빨리 크다 보고 그러니까 연평균 경제 성장률 뭐 9%대라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빨리 크고 있고요. 그냥 중위 나이가 28, 29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2050년 가면 65세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청 젊은 나라라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영향이 있으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공장을 또 옮겨다가 여기서 지으면서 좀 전 세계로 팔기도 하고 이런 식의 투자 전략이 많이 세워졌는데 임금이 오르게 되고 이제 특히나 이제 강성 노조가 좀 활발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른 뭐 대안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혹은 이제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이쪽 근처 그러니까 뭐 인도네시아도 좋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다른 대안이 좀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세울 때는 다른 대안이 좀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서 모디 총리가 지금 강조하는 게 메이킹 인 인디아, 메이킹 인 인디아인데 이 정책을 지속하기에 조금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 투자 가이던스에 이게 강성 노조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미 해놨기 때문에 실제 이게 실현이 된다고 그러면 투자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과 강성 노조는 어떻게 보면 한 몸으로 가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자리 갈 수 또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뭐 어떻게 밸런스를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집약적인 기업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었죠. 90년대 중국으로 많이 갔다가 지금 이제 중국의 임금 상승률은 중국의 생산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는 거랑 거의 비슷해지다 보니까 미국이 미중 간의 갈등에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됐고 그렇게 해서 갔었던 우리 대표적인 섬유 산업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지금 베트남으로 또 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구조, 그러니까 어때 노동 집약적이고
결국 저임금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지만 이제 막 산업이 태동하는 인도라든지 교수님 말씀하신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 이런 쪽에서는 당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국민들을 먹고 살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결국 그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기 해결되면 이제 노조라는 것이 당연히 생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계속 옮겨 다니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한 군데의 나라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서로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분산된 부분으로 가는 것들도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이제 노동집약적인 산업 구조에서는 이제 탈피할 때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는가 그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초기 경제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 이런 데 집중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한 재투자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도록 하죠. 이 주제를 왜 골랐냐? 사실 사진 한 장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아르헨티나인데요. 아르헨티나의 그 뭐 남미의 트럼프라고 하는 밀레이 대통령 그분께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방문해서 오프닝 벨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엄청난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주제가 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사진은 보셨습니까? 예, 사진 봤는데요. 그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 피격 때 단상 아래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오프닝 보통 이제 점잖게 오프닝 벨 이렇게 꽁 벨을 누르는 건데 좀 우스꽝스럽게 연출된 사진이 이분이 좀 이렇게 좀 평화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좀 거부감이 들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유튜브 썸네일에도 그 사진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굉장히 행복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게 외환 규제 완화는 물가 상승률 0%에 도달하면 시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외환 규제라는 게 뭡니까? 외환 규제라는 건 뭐 간단하죠. 최근에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이런 여러 에너지 기업들이 아르헨티나 리튬 개발하러 많이 가거든요. 리튬 개발하러 많이 가는데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달러를 빼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경제 구조가 1차 산업 구조고 수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달러가 없습니다. 1차 산업 구조면 제조품 다 수입해야 되는데 뭐 물건 수입, 그러니까 원자재 수입하고 수출하고 제조품 수입하면 거기에 계속 적자가 나니까 달러가 부족해요.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외국에서 투자 자금이 오고 외국 기업이 달러를 그러니까 뭘 생산해서 달러로 바꿔가려 그러면 바꿔주지 않습니다. 뭐 페소로 주겠다 그러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페소로 주면 이제 환율 문제도 생기고, 근데 우리나라 국제 결제라는 게 결국 다 달러로 이루어져야 되고, 페소와 같은 경우에 특히 가치 하락 같은 게 문제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곤란한 화폐인데, 그 외환 규제라는 것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는 환영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들어오는 거는 대환영하지만 나갈 때는 그렇게 쉽사리 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해서 거래, 수출 거래든 특히나 이제 수입 거래할 때도 달러 지급하면 그대로 보유하고. 그러니까 이게 수출해서 달러 받은 거 다시 돌려주려고 하면 안 주고 있고 그런 큰 틀에서는 그런 외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페소 환율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페소 환율 같은 게 이제 상대적인 건데 일단 지금 2021년 대비 거의 90% 정도 이제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된 거죠. 여행 가긴 좋습니다. 여행 가긴 좋은데 현지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들을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뭐 국경 가까운데 국경 넘어가가지고 쇼핑해서 온다는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발생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게 된다라고 보면 전체 이제 우리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재정 적자가 GDP의 4%를 넘어서는 상태인데 그 GDP 대비 정부 부채가 85%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부족하고 현재 지금 그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본다라면 달러가 부족한 외환 보유고가 마이너스가 내려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심지어 아르헨티나 내에서 그 우리가 여행을 가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페소와 달러를 이제 받고 교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고시 환율이 있죠. 은행마다 가면 딱 돼 있죠. 근데 그게 12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단일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특정 은행을 어느 은행을 가도 혹시 수수료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요. 외환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근데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다르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그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도 출마하면서 이번을 통합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렇게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랑 또 일맥상통하잖아요. 물가 상승률도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사실 이제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예. 모든 남미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게 복지를 하면서 재정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재정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낸다는 건 부채를 많이 찍고 또 통화량을 엄청 늘린다는. 그러니까 예. 근데 부채가 많아지면 갖기 쉬운 방법은 어떤 거냐면 오늘 100만 원 빌렸는데 내가 갑자기 통화 가치를 어마어마하게 1억 배로 올리면은 100만 원 휴지 조각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재정 적자 많이 내고 콤비네이션으로 통화를 증액시켜 버리면 돈을 찍어가지고 그냥 갚아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고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물가를 올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어떻게 보자면 물가 상승률이 100% 200% 그러니까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율 지켰다 하면은 남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가면은 고금리 정책하고 통화량 늘리지 말라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해라 이게 사실 늘 하는 얘기인데 여기 또 파퓰리스트 정치가들이 그렇게 또 안 하고 우리 먹고 그러니까 여기 또 원자재 국가들이니까 먹고는 살만하고 제조품은 못 수입해도 그러니까 먹는 소고기 엄청 많이 나 이러니까 먹는 거에 문제가 없으니까 맞아, 이렇게 맞아. 소고기 많지. 소고기 많고 밀 많고 이러니까 기본적인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까 재정 정책 찍고 인플레 올린 다음에 그다음 구제금융 받고 다시 이런 사이클들이 지속적으로 나는 나라들이 남미 국가들이기 때문에 뭐 통화 가치가 90% 하락했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100배 됐다라는 이야기로 10배 됐다는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을 본 듯한 그때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돈으로 벽지 바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밀리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좀 극단적인 대책들을 막 내놨었잖아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밀리 대통령이 내놓은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심지어 이제 중앙은행을 없애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야. 예. 중앙은행을 없애는데 지금 이제 외환 규제를 뭐 앞서도 이제 그 뉴욕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풀겠다. 단 물가 상승률이 0%.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대략 한 200억 달러 넘어가면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그 돈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중앙은행을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각종 요금들을 올렸습니다. 공공 요금들을 이제 크게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영기업을 이제 민영화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정부 수입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영화하게 된다라면 그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료 상한제도 없음으로써 이제 민간 활성화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너무 급진 개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시장 평가는 구구 자유경제자 개혁경제를 신봉하는 대통령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제 아직까지는 지지율이 좀 유지가 됩니다. 올해 초에 이제 65% 지지율로 당선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제 대략 한 45%에서 50% 정도 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은 이제 지켜보자라는 또 나름대로 국민들이 또 선택이 없으니까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성공할 것이냐. 근데 이제 두 분 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작용하고 있고 이것이 솔직히 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거 우리가 상반기 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물가 상승이 2%대로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긴 한데 현재 수준으로 본다라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납득이 가는 대책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급진적이어서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그런 운영의 묘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님,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오늘은 인도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